다음에 그 이야기 좀 해봐요. 국회 이야기. 일단은 여러분들 그 뭐 북한 이슈네 뭐네 해가지고 묻혀버린 것 중에 하나가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걸 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돼요. 문재인 정부 잘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 아까도 그 뭐 방역 관련한 법들 통과시킨 거 보셨잖아요. 공정경제 3법.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법이거든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 여기 지금 김종인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근데 김종인은 원내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주호영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정경제 3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일단 그 국민의힘의 정무위랑 법사위 소속 의원이 14명인데 이 중에서 11명만 이제 한겨레 쪽에 답변을 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중에 9명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대기업 관련법, 금융 관련법들은 일반인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당, 야당 다투고, 뭐, 언론에서 다투고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저처럼 법을 전공한 사람도 공정경제법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뭐, 집단기업법, 막 이런 복잡한 기업 관련 법률에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판단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조중동이 반대하면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그 다음에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감사를 더블로 한다는 거죠. 예. 그 복수로 한다는 거예요. 감사 선임권을. 굳이 설명하자면 어렵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천하고 있는 이 법 개정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 어마어마한 로비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국회로. 무슨 뭐 경영자 총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사람들이 기업 행위를 지금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그 논리를 갖고 계속해서 지금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건 칭찬받아야 되겠죠.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엄포를 놓는 이유가 반대로 말하면 로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이게 이슈가 돼야 되거든요. 이슈가 안 되니까 이슈가 돼가지고 이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주당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 통과시키기가 쉬워요. 근데 이슈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면 내용도 모른 채 국회에서는 국민의 짐 등이 반대를 하고 기업들, 단체들이 로비를 하기 시작하면 통과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제가 가져온 겁니다. 공정경제 3법. 이게 정리적으로 뭐냐면 이게 재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재벌 총수의 일가의 모든 일감 몰아주기도 금지시킨 거고요. 모 대기업의 SSE에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되면은 재벌 개혁이 된 다음에 뭐가 되냐면 언론 개혁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서 중요한 정책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통과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그 활동도 나아지게 돼요. 대기업이 갖고 있는 독과점들이 많이 줄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찬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라는 논리를 언론에서 많이 펼치는데 도대체 국가와 국민들이 그 사람들의 경영권을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경영권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주식 1%도 안 되는 주식 가지고 자기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잘 모르는 머저리가 없으면 경영권이 위협받고 국가 경제가 망할 것 같은 그 경영권이잖아요. 솔직히 이 경영권을 국민들이 그렇죠. 왜 나서서 지켜줘야 돼? 반대로 말하면은 경영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경영이 투명해지면 그 회사의 리스크가 줄어요. 결국은 기업들이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횡을 휘둘렀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학 외부 감사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계속 똑같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업의 경영권 침해한다는 논리로 계속 접근을 하면
거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종인과 반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안철수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보고 안철수도 기업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 절대 반대지. 근데 이런 이슈는 잘 모르지 사실은. 우리 철수 형은. 그렇죠. 순수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김종인 그 위원장이 그랬어요. 아무 좀 수준도 안 된 사람이 우리 당에 오면 안 된다고. 네. 자, 그 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 김종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대선 출마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밤에 그 토론회를 다 봤어요. 오늘 방송 이거 한 2, 3분 하려고. 근데 내가 그러니까 개고생 하는 거야. 이거더라. 극한 직업. 뉘앙스가 이런 거더라고. 나 절대 안 나가가 아니고 나갈 생각이 없다. 그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대선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 대선에 나가고 싶다. 상황이 바뀌면 나갈 수도 있다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상황에 가서 결정적인 꼬투리 잡힐 말은 안 하더라고. 대선 출마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은 대선 출마에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김종인이 관심이 있다. 대선 나갈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출마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거기 한 7, 8명의 그 기성 언론사에 무슨 정치부장들 나와갖고 질문하던데 수준이 새날 방송만 못해. 너무 뻔한 질문을 막 해대고 답이 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부르니 그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그 질문지를 아마 김정희 위원장이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질문지를 선택한 거고 제가 볼 때 김정인 위원장이 안철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정도의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더 훌륭하게 잘할 거야라고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인네가 보니까 대본 맞이가 못하더만 안철수가 계속 앙금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철수를 언급하는데 완전 깔아뭉개려고. 말하자면 이런 거지. 내가 볼메임지를 사이가 나빠. 딱 그 느낌이더라고. 볼메임지가 뭘 알아. 볼메임지가 뭘 안다고. 딱 그 느낌이더라고. 미안해요. 네, 사이 안 좋은 날. 아니 이분이 뭘 하세요? 순수하셔가지고. 근데 그거 보고 있는 안철수는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더라고. 실제로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헤어지는구나.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저 안철수는 그런 걸로 기분 나쁠 정도의 그런 것도 없는 분인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 돼. 안철수가 들어와가지고 이 대권 후보들 두고 첨예하게 다퉈줬을 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 사람아 윤석열 빼고 났더니 야권 1위가 안철수야. 우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제발 안철수 위원장님이 안철수 대표께서 국내외로 들어가서 대권 후보에서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김종인 대표의 화법이 비대위원장의 화법이 항상 후보 4명 있다. 30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30대?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기밀이어서 대통령 선거 전에 공개한답니다. 뭐 자기가 나와야 한다고 자기가 반장 손고 지명증 아니잖아요. 자기가 와서 스스로가 나는 대권에 가고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선수가 나와하는 거지. 무슨 김종인이가 내가 봐서 3명이 있고 20대 누구고 찍어주나? 이게 뭐? 후보가 4명인데 국민은 몰라. 혼자만 알고 있는. 끝까지 몰라. 매월 25일이면 민주당 당비가 나간 날이에요. 네. 9월 당비가 딱 이 순간에 딱 출금이 되는데 이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공정 3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비가 가깝지가 않잖아. 내가 내고도 여러분들처럼 1,000원 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얼마 되셔요? 내가 특별당비 내고 있는 사람이야. 오. 자발적으로. 아니 민주당도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지. 5만 원? 뭐 그 정도 됩니다. 어쩐지 하도가 표정이 안 좋더라.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고 어느 날 대권 후보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3, 4위 하고 있는 안철수, 홍준표 그 까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옵니까? 대선 후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정필승이 국민의 짐 들어가가지고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차라리 꿈있구나. 차라리 진중권 대선 후보 시키라고 해. 지명도 끝내주잖아 지금 저쪽에서는. 진중권이 가면은
할 마음이 있을까요? 물어봐야겠네요. 한번 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까 서로 연락하는 사이세요? 뭐 패친이잖아, 패친. 그런 사이셨구나. 답 없는 패친. 지금 대선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은 네, 거라고. 1년 반? 네, 8개월인가 그 정도. 1년 반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커 올라오는데요? 어떤 이유로? 역시 안철수밖에 없네요. 그럼. 그럼. 안철수를 모셔가야지. 내가 어제 방송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의 속마음은 그거잖아. 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어. 내가 3등을 했어. 김문수에 이어서. 자기 실력 부족은 생각 안 해요. 내가 소수정당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김문수 표랑 내 표랑 합쳐서 서울시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안철수는 서울시장이 목표는 아니야. 1년만 적당히 때우고 있으면은 바로 대선이 있거든. 1년 만에. 그럼 그 대선 나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분은 자기가 대선 나가면 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뇌피셜인지 난 항상 궁금해요. 3% 4%고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후보 경선에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가 양보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점적이 없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도전만 할 수 있는 게 무슨 깡인지 참 이게 그 도전 정신과 하면 된다라는 그거 가고 있는 건가? 어벤져스가 타노스 이기는 확률도 있으니까. 1%의 확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서열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쪽에 제일 그래도 위험한 인물은 우리 추호 선생이고 그래도 가장 정상적으로 보여. 그러니까 무슨 토론회 같은 거 하면은 거기 왜 나왔는지 싶을 정도로 짜증내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막 이런 스타일 있잖아. 뭐 국민 가르치려 드는 꼰대 스타일. 그것만 빼고 나면 그중에 가장 정상이고 그 밑에 이제 그 레벨에 지금 그래도 안철수 같은 사람이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제원 가라. 요 부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정반대로 홍준표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 홍준표가 그래도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돼서 그런 거지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는 또 홍준표 추종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홍준표 정상 아니잖아요. 얘도 좀 원래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홍준표 둘이 경쟁하는 구도가 저는 대략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나머지는 사실상 찌끄러기에 가깝습니다. 그게 서울시장이든 대선이든 간에 지금 더 놀라운 거는 황교안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한다는 사실.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저께 그 소식을 감사합니다, 듣고 진짜. 고맙다고 해야 돼. 진짜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후보로 나온다가 확정은 아니잖아, 그래도. 아니,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기자들은 그런 거지. 특정 어떤 지역에 황교안 씨가 사무실 마련했다. 근데 그게 자기 캠프를 꾸리는 정도로 뭔가 움직임이 시작되면 바로 포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기자 뭐뭐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사무실이에요? 서울시장 나가려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훌륭하다 진짜.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계속 흔들어대려고 하는 것들이 공정 프레임 이런 거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이 문제였습니까 사실? 아니죠. 큰 틀에서 보면 공정이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시범 사업 같은 거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요걸 공정으로 들었죠. 그동안에 막 그 공채 시험 준비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 공정 문제. 추미애 장관 문제도 공정 문제. 근데 진짜 국민의 힘이 염치가 없는 것들이요. 얘네들은 스케일이 달라. 어떤 만평을 보니까 이명박이 박덕흠을 만났어. 너는 해본 게 4천억 정도 내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약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덕흠이 더 있을지도 하니까 마지막 이명박이 그래요. 덕흠?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덕흠이 공정의 문제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사람이고요. 나경원이 핵심 키워드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 혐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언론의 불공정함 때문에 박덕흠을 지금 공정 문제로 이야기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아니 건설업자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회사로 피감기관의 공사를 따가버려. 그만큼 불공정한 게 어딨어. 나경원은 안 그러냐고요. 자기 딸을 입학시키려고 대학교에 입학 관련된 규정이 바뀌어.
그리고 입학시키고 나니까 그 규정이 없어져.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이딸의 성적 정정을 해줘. 졸업을 했더니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있는 자리에 이사를 줘버려. 거기에 맞다. 그 잘못됐다고 나온 게 하나 있다. 문체부에 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나경원이 아까 했다는 페이스북에 말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공정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무슨 추미애 장관 아들이 진짜로 공정하지 않으려면 멀쩡한데 군대 안 간 거죠. 근데 이거는 수술 받은 사람이 군대를 가가지고 수술 받아서 무작위로 아무 이유도 없이 휴가를 연장한 게 아니라 병가를 쓰고 지금 부대를 못 들어가니까 자기 개인 휴가를 통해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자기 개인 휴가 쓴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공정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정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 공정이 시험 잘 본 사람은 잘 되고 돈 잘 버는 게 공정이 돼버린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게 사회 계층의 사다리가 돼버리고 이 사다리를 막는 것이 공정에 반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진짜 공정이라는 거는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게 공정이지 그 노력이라는 게 내가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노력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도 노력이에요. 여기에서 방송하는 것도 노력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앉아서 PC방에서 게임만 하는 그게 노력으로 가치가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마치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 열심히 인국공 들어가려고 정규직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쟤네들은 같은 회사인데 나처럼 공부 안 했는데 정규직이 돼야 돼? 야, 걔네들은 너처럼 공부 안 했어도 너 거기서 앉아서 편안하게 카페에 앉아서 시원한 데 공부할 때 걔네들은 땀 흘리고 일하고 있었어. 그 노력도 인정해 주는 게 공정이에요. 앉아서 공부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잘 봤으니까 높은 월급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취하고 그게 공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어느 순간부터 교묘하게 틀어버려요. 왜? 언론에서 지금 글 쓰고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래다 저래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앉아서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얻었던 그게 공정인 줄 알아. 공정의 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정말 공정은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한테나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비슷한 기회가 열리는 게 공정이지. 너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너 참 똑똑하구나. 너 돈 많이 벌어라. 이게 공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학생들,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생들, 그 공정의 흠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었던 자들이 그 이득의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공정 프레임을 입에 담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그러니까 이게 공정 프레임 할 때 거기는 당사자들은 자기네들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데 기존에 있는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야, 니네 그렇게 시험 들어간 니들이 기득권이라고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인국공 상태에서 거기 있는 보안직들이 있잖아요. 보안직들은 자회사 직원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은 평생 20대 들어가도 60대까지 보안 검색 요원이지 이 사람이 상사가 되거나 주임 대리가 돼서 과장되거나 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정성 논란에 분노하는 2030. 1020 분노, 조선일보 등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 프레임인데 세상에 남북 문제까지도 공정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우리 방송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뭔 방송인가 들어오셨다가 이제 사실상 이렇게 강제 추방당하는 분들 되게 보면 그런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이가 사과한 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러면서 좌파 니들 자식들 다 죽인다 이렇게 하고 나가셨다가 괜히 숨기요. 앞으로 다시는 댓글 못 달게 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면 이분들한테는 그 다음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하는 이 사태를 반복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서 이 사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김정은이 잘못했어. 잘못돼 벌어진 일을 모두 김정은 혼자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일도 문재인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이려고 명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도 국가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북측에 있는 군대들이 실수한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사건 벌어질 때만 이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라고 종전선언도 필요한 거고 남북 간의 평화가 필요한 거다는 이야기는 못해. 사과까지 했으면 아까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면 사과로 말로만 안 되면은 북한에서 우리한테 한 1조 원 정도 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자식이 죽었어도 그런 소리 할래?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냉정한 소리긴 한데 안타깝게도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행동을 할 때는 감정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정말로 죽은 사람이 내 자식이다. 그러면 이성은 죽어버리죠. 감정이 앞서는 거고 당연히 정말로 내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법으로 해결 안 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지. 근데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성적 영역에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국민이 가서 끔찍하게 그런 살인을 당했다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반복이 돼서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 내 자식이면 그렇게 안 한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폭격해? 가서 미사일 쏠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어떠한 부분 잘못했고 분명히 정부에서도 어떤 감시 체계라든지 왜 빨리 경고 안 했는지 이런 부분 잘못했고 그러면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건가를 논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예전처럼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접근하니까 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북한이 지금처럼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쏘긴 했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조정하겠습니다 하면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관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해졌다고 보는 것도 그렇죠. 또 한편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